한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 NATO 분석관의 폭탄 발언에 유럽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EU는 단 3일 만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영국은 수십 개 보고서를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중국은 30조 원 보복으로, 일본은 핵심 소재 막기로, 미국은 안보 압박으로 한국을 무릎 꿇리려 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한국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코웃음 치며 한국 길들이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EU 공장 멈춤 시뮬레이션, 미국 외교 문서 수십 건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더 소름인 건 이재명 정부 이후 납품률 99.8%, 자체 생산 47% 급등이라는 충격적 수치였습니다. 갑자기 한국 앞에서 압박이란 말을 지웠을까요? 어떻게 한국이 세계를 굴복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 진실을 폭로합니다. 저는 브뤼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런 자리를 다녀봤지만 이날만큼은 공기가 달랐어요.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 떠있는 단어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죠. 대한민국.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함께하는 전략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안건이라니. 솔직히 말해서 불편했어요.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 약간 짜증이 났다고 해야 맞겠네요.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던 거죠. 회의실을 둘러보니 몇몇 참석자들의 표정도 영 개운치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키어 스타머 총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뭔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시아 공급망 재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상 변화라니.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간 국가 아닌가요? 반도체 몇 개 잘 만든다고 해서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법이죠. 제 앞에 놓인 브리핑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한국 관련 통계가 빼곡했어요. 반도체 생산량, 조선 수주량, 배터리 시장 점유율, 숫자들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수치들이 실제 지정학적 영향력과 얼마나 다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NATO에서 20년 가까이 공급망과 안보 전략을 분석했던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수치는 화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압박이 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한국은 그렇지 못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EU 집행위 관계자가 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고 독일 대표는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 배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의 불편함은 커져갔습니다. 휴식 시간에 토마스 리드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31살의 영국 외무부 정책관. 똑똑하긴 하지만 너무 이론적이고 현장 경험이 부족한 친구였죠. 콜린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과장됐어.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토마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말에 동의한다는 표시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정책 메모를 하나 준비 중인데요. 어떤 내용인데? 한국은 충분히 압박 가능한 국가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토마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유럽 내부에서 한국을 과도하게 띄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 없이는 안 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대체제는 언제나 존재해.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공급망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될 차례였어요. EU 산업 분석관 엘레나 슈미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2살의 독일 출신 기술 관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데이터만을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녀가 발표한 내용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고 엘레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특정 산업이 멈출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결과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거기엔 붉은색으로 표시된 유럽 산업 지도가 나타났어요. 자동차, 방산, 에너지 섹터가 모두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산업의 연쇄 지연 또는 중단이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과장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회의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 개인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NATO 시절 작성했던 보고서들, 공급망 분석 자료들,
그 속에 한국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국은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 가능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생각보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거든요. 그것도 핵심 부품, 납기 준수, 품질 관리 같은 단어들과 함께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내일 다시 생각하자.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엘레나가 보여준 그 붉은 지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토마스 리드가 약속대로 정책 메모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대한민국 압박 시나리오 분석. 저는 런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주 앉았죠.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저는 그것보다 손에 든 문서에 집중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토마스의 논리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안보 요구, 유럽의 규제 압박.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력이 들어오면 한국은 결국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한 장 더 넘기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이야.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 분석 부분이 날카로워. 감사합니다. 실제로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본격적으로 압박 카드를 꺼낸다면 버티지 못하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어요. 하지만 그 쓴맛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함을 주는 것 같았죠. 토마스는 노트북을 꺼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과거 중국이 한국에 가했던 경제 보복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의 관광 금지, 롯데 매장 폐쇄, 한류 콘텐츠 차단. 보십시오.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맞아. 그때 한국 경제가 꽤 흔들렸지. 저는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언론에서도 한국이 중국 압박에 무릎 꿇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죠. 토마스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만 봐도 미국이 원하면 한국은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유럽은? 제가 묻자 토마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럽은 규제 카드가 있습니다. 탄소국 경세, 환경규제, 노동기준.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려면 우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뜻이죠. 저는 문서를 덮으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였습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최근 유럽 내부에서 한국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논리 말입니다. 이걸 공식 보고서로 올릴 건가? 네. 다음 주 외무부 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토마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31살 청년 정책관이 내놓은 이 문서는 분명 주목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믿었죠. 카페를 나서면서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분석에 동의하신다는 걸 회의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지. 내 이름을 써도 좋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저함 없이요. 런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통제감을 느꼈어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정감. 한국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국가였고 우리는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토마스의 문서를 다시 한번 정독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탄탄해 보였습니다. 데이터도 충실했고 논리도 명확했죠. 한국은 압박 가능하다.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선택을 강요받으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요. 하지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압박이 성공하려면 상대가 실제로 취약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겉보기 취약함이 실제 취약함과 다를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엘레나 슈미트, EU 산업분석관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 마이너스 검토 요청. 저는 첨부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파일명은 한국 부재 시나리오 2026이었어요. 용량이 꽤 컸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죠. 처음엔 대충 훑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거기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거든요. 한국의 특정 부품이 끊겼을 때 유럽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는 시간, 한국산 배터리 공급이 중단됐을 때 유럽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한국 조선소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유럽 해운 물류에 생기는 구멍. 숫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토마스의 보고서와 엘레나의 시뮬레이션. 두 문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하나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압박 가능하다고. 다른 하나는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가 멈춘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겨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작은 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엘레나의 보고서를 다 읽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250페이지 넘는 기술 문서를 꼼꼼히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안의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다시 날아갔어요. 엘레나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EU 본부 건물 12층. 그녀의 사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죠. 서류 하나 삐뚤어진 게 없었습니다. 콜린스 씨, 보고서 읽어보셨나요? 엘레나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읽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방어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묻는 것뿐이었죠. 한국 배터리 공급이 중단됐을 때 유럽 전기차 산업이 70% 타격을 입는다는 부분입니다. 대체 공급처가 있지 않습니까? 엘레나는 노트북을 돌려 제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전 세계 배터리 생산 현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체처를 말씀하시는군요. 중국, 일본, 미국. 그렇죠. 문제는 납기입니다. 콜린스 씨. 엘레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엔 각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생산 일정표가 나타났어요. 빼곡하게 채워진 스케줄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자국 시장 물량으로 풀가동 중입니다. 일본은 생산량 자체가 부족하고요. 미국은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닙니다. 한국 물량이 빠지는 순간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줄을 서야 해요. 그것도 최소 8개월에서 1년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엘레나는 계속 이어갔어요.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봐볼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공급망 지도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70%를 넘습니다. 물론 대만이나 미국도 생산하죠. 하지만 특정 규격,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래도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엘레나는 제 말을 자르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레나가 다시 화면을 넘겼죠. 조선도 보시겠습니까? LNG 운반선의 경우 한국 조선소가 전 세계 수주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럽이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LNG 운반선이 필수예요. 그런데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다른 나라 조선소가 중국 조선소요. 기술력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생산 능력을 대폭 축소했어요. 실제로 작년에 프랑스 에너지 기업이 한국 조선소 대신 중국 조선소를 선택했다가 납기가 1년 반이나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엘레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씨,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입니다. 변수를 바꿔가며 150번 이상 테스트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논리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엘레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다. 시스템 내장형 국가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스템 내장형 국가, 빼낼 수 없다는 뜻이었죠. 마치 컴퓨터의 메인보드처럼 그게 없으면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엘레나의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논리도 틀린 것 같지 않았죠. 한국은 분명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한국은 압박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브뤼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피우는 담배였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죠. 폐가 찌르는 것 같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토마스였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제 보고서가 외무부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다음 주 고위급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도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두 개의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토마스의 압박 가능론과 엘레나의 시스템 내장론. 둘 다 논리적이었고 둘 다 데이터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이 정반대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낼 예정이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현재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NATO 시절 제가 직접 작성했던 문서들,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서재로 들어갔어요. 이곳엔 20년 가까이 쌓아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2010년대 초반 문서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NATO 보고서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주로 미국의 동맹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2015년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파일이 제 손에 들려왔어요. NATO 군수품 공급망 안정성 평가 2016. 제가 직접 작성에 참여했던 보고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멈췄어요. 한국 방산업체의 납기 준수율 98.3%. 그 숫자 옆에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필체였어요. 유럽 평균 82%와 비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차이를 제가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더 넘겨보니 한국 관련 항목이 계속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부품 공급 마이너스 계약 대비 초과 달성. 탄약 품질 검사 통과율 마이너스 99.1%. 긴급 발주 대응 시간 마이너스 평균 48시간. 하나같이 인상적인 수치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왜 잊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걸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나야. 마이클 로엔. 전 NATO 군수 물류 전문가였죠. 61살의 베테랑. 저보다 2살 많았고 NATO 시절 제 직속 상사였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자네 요즘 한국 관련 조사하고 있다며. 소문 들었어. 소문이 벌써? 이 바닥이 좁잖아. 자네가 엘레나한테 보고서 요청한 거 다들 알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럽 전략 커뮤니티는 정말 좁았습니다. 마이클이 말을 이었죠. 내일 만날 수 있나?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저는 템스 강변의 한 조용한 펍에서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게 뭔데? NATO 비공개 자료야.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공급망 실적 기록이지. 마이클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는 비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은퇴할 때 가져온 거야.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제 앞에 펼쳤습니다. 거기엔 NATO 회원국들의 방산 공급 실적이 정리되어 있었죠. 자, 봐. 긴급 발주가 들어갔을 때 각국의 대응 속도야.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평균 93일, 독일 102일, 이탈리아 117일, 그리고 한국은 45일이었습니다. 3배 차이가 나잖아. 제가 중얼거리자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이 아니야. 품질 불량률도 봐. 다음 페이지에는 불량률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유럽 평균이 4.2%였는데 한국은 0.6%였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 그래서 당시 NATO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지.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독립 검증을 했어. 결과는 진짜였어. 한국 공장에 직접 검증단을 보냈는데 공정관리가 유럽하고 차원이 달랐어. 이야기 들어봤어? 한국에선 공장 직원들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날 생산 불량률 확인이래. 0.1%라도 올라가면 전체 회의를 한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파일들을 꺼냈어요. 하나하나가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를 무너뜨렸습니다. 2019년 폴란드 긴급 탄약 발주 사례. 유럽 업체들은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했어. 한국은 2달 만에 납품했지. 2020년 발틱 3국 방공 시스템 부품 공급.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납기를 맞췄어. 유럽 업체들은 다 지연됐는데 말이야. 2021년 NATO 합동훈련 물류 지원. 한국 선박이 독일 선박보다 사흘 먼저 도착했어. 그것도 더 많은 물량을 싣고. 마이클은 마지막 파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간단한 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세로축은 납기 준수율, 가로축은 대응 속도였습니다. 그래프에 찍힌 점들 중 한국은 오른쪽 위 구석에 혼자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에드워드? 마이클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대신 말해줬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유일한 선택지였던 거야.
우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펍을 나서면서 저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준 파일들이었어요. 그 무게가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템스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토마스의 보고서, 엘레나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제 마이클의 실제 기록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압박 가능한 중간 국가가 아니라 이미 시스템 깊숙이 박혀있는 핵심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전략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과 유럽의 선택이었어요. 사라 밀러가 기획한 행사였죠. BBC 탐사 기자인 그녀는 공식 보도가 어려운 사안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공개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저는 패널로 참석했어요. 토마스 리드도 함께였습니다. 강연장에는 200명 가까운 청중이 모였죠. 대부분 학생들과 연구자들이었지만 몇몇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사라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46살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유럽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어떤 이들은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중간 국가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마이클을 잡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이클의 자료를 본 이후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뛰어난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지정학적으로 압박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토마스가 제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 미국 안보 의존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 모두 압박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인도계 여성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아누시카 파텔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누시카가 일어섰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드 배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토마스가 대답했어요. 아누시카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사드 보복 이후 오히려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산 부품 공급 중단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중국이 먼저 보복을 완화했죠.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건 일부 사례일 뿐입니다. 일부 사례요? 아누시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려 했죠. 결과는요? 한국 기업들이 2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고 일본 소재 업체들은 최대 고객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업체들 주가 확인해 보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콜린스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박이 실패한 사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한국이 구조적으로 강하다는 의미는 그럼 성공한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누시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요. 한국을 성공적으로 압박한 사례요. 최근 10년 안에 있었던 걸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을 뒤졌지만 명확한 사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토마스가 대신 나섰죠. 압박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 자체가 취약성이에요. 그때 뒷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남성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독일 싱크탱크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쭤보죠. 유럽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까? 탄소 국경세나 환경 규제로요?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유럽 시장 진입을 막으면 누가 더 곤란해질까요? 독일 연구원의 질문에 토마스가 당황했어요.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폴크스바겐이 배터리 공급 문제로 생산을 줄였습니다. 한국 업체 납기가 3주 지연됐다는 이유로요. 3주요. 그 3주 때문에 독일 자동차 산업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제 편이었던 청중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콜린스 씨, 최근 미국이 한국에 보낸 반도체 협력 제안 문서를 보셨나요? 거기엔 요청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요구나 압박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저는 그 문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보낸 최근 문서들은 모두 조심스러운 어조였죠. 그건 제가 말을 하려는데 아누시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 알고 계시죠? 계략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는 지난 2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15% 높였습니다. 주요 수출품의 납기 준수율은 99%를 넘어섰고요. 이건 압박받을까봐 겁먹은 나라의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필수 불가결하게 만드는 나라의 전략 아닙니까?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취약점이죠. 아누시카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유럽은요? 유럽도 에너지 수입하지 않나요? 미국 없이 방어할 수 있나요?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게 압박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도 당신을 필요로 하느냐예요. 강연이 끝났을 때 저는 패널석에서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이미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청중들이 하나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 건 논쟁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확신이었습니다.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건지. 당신만이 아니에요, 에드워드.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이클의 파일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각했어요. 압박 가능하다고 믿었던 나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감히 압박하지 못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옥스퍼드 강연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스스로를 격리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료들을 읽고 또 읽었죠. 마이클이 준 NATO 문서, 엘레나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아낸 각국 정부의 외교 문서들. 그 안에는 놀라운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나라들은 모두 역풍을 맞았어요.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였죠. 관광객이 줄고 롯데가 문을 닫고 한류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상황이 역전됐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산 부품 없이는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없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서둘러 대체 공급처를 찾았지만 품질이 달랐어요. 불량률이 3배로 뛰었고 리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를 한국에서 가져왔는데 그게 막히자 제품 출시가 줄줄이 연기됐죠. 결국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보복 강도를 낮췄습니다. 제가 찾아낸 중국 상무부 내부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제재는 상호 피해 구조다. 지속 불가능.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이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으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처음 3개월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당황했고 재고가 바닥났어요. 일본 언론은 승리를 확신했죠. 그런데 6개월 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학업체들이 국산화에 성공한 거예요. 처음엔 품질이 일본산만 못했지만 1년 반 후엔 동등해졌고 2년 후엔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일본 소재 업체들은 최대 고객을 잃었어요. 한국 시장이 전체 매출의 30에서 50%를 차지했던 기업들이었거든요. 주가가 반토막 났고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찾은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에는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수출 규제는 한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다. 전략적 실패. 저는 이 문서들을 보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한 나라들은 모두 같은 실수를 했어요. 한국의 대체 불가능성을 과소평가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했어요. 제 노트북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사라 밀러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이거 봐야 해. 첨부 파일을 열자 미국 국무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비밀 해제된 외교 전문이었어요. 날짜는 2024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직후였죠. 문서 제목은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압박에서 파트너십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그 아래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대상이 아니라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반도체 첨단 공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대만과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우위에 있다. 군수 협력에서도 한국의 생산 능력과 납기 준수율은 미국 방산업체를 능가한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하다니.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한 중견국을 요청 대상으로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첨부 파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측의 통화 기록 요약이 있었어요. 2025년 3월의 대화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이 우선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압박이 아니었어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러운 어조의 요청이었죠. 저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비슷했어요. 최근 2년간 한국에 보낸 외교 문서들의 어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협력 요청, 파트너십 강화, 상호 이익 이런 단어들이 줄을 이뤘어요. 압박, 요구, 조건 같은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 정부의 정책 문서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납기 행정이었어요. 정부가 주요 수출 기업들의 납기 준수를 국가 과제로 삼은 겁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는 품질과 납기에서 나온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2023년 한국 주요 기업들의 평균 납기 준수율은 95%였습니다. 2024년엔 97%로 올랐고 2025년엔 99%를 넘어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계가 한국에 주문하면 100번 중 99번은 약속한 날짜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압박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세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걸 말로 하지 않았어요. 공장을 돌리고 선박을 보내고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토마스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보고서 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외무부에서 제 분석이 잘못됐다고. 한국은 압박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토마스. 우리가 틀렸어. 처음부터 틀렸던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압박의 역설 한국을 누르려 할수록 한국은 더 필수적이 된다. 이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써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요. 다음 주 저는 영국 외무부의 요청으로 화이트홀로 갔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의 직접 소환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제 앞에 문서 하나를 놓았습니다. 토마스 리드의 한국 압박 가능론이었어요. 빨간 줄이 여러 곳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콜린스 씨, 이 보고서에 당신도 동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스타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봤습니까? 그건 EU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최신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유럽 산업 전략에서 한국의 불가 결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틀 전에 받아봤죠. 읽어봤습니다. 두 보고서의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스타머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EU 쪽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타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당신이 동의했던 보고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까? 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제가 조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NATO 문서, 각국의 압박 실패 사례, 미국의 어조 변화. 2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어요. 스타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끝나자 한숨을 쉬었죠. 우리가 전략을 잘못 짰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본 게 근본적인 오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타머의 질문에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3일 밤을 새워 작성한 새 보고서였어요.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보내는 모든 문서에서 압박 요구, 조건이라는 단어를 빼야 해요. 대신 협력, 요청, 파트너십을 써야 합니다. 단순한 수사 변경 아닙니까? 외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언어는 관계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실제로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하죠. 미국이 이미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해요. 일주일 후 저는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의 비공식 면담이 잡혔거든요. 그는 4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콜린스,
당신이 보낸 보고서 읽어봤습니다. 마크롱이 말했어요. 우리는 집무실이 아니라 정원을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그럼 왜 지금까지? 자존심 때문이죠.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우리 유럽이 아시아의 한 나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마크롱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산업 전략에서 핵심입니다. 전기차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방산 현대화, 이 모든 것에 한국 기술이 들어갑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움직이실 겁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마크롱은 저를 바라봤어요. 콜린스,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세계 질서의 균형도 바뀝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스스로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압박 불가 국가의 출현이었어요. 9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전 분석의 전면 수정본이다. 필자는 한국을 압박 가능 대상으로 평가했던 기존 판단을 철회한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권고안을 담았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모든 외교 문서에서 다음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 압박, 제재, 조건부 협력 요구. 대신 다음 용어를 사용할 것 전략적 파트너십, 상호 협력, 공동 이익, 요청 기반 협의. 언어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먼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따랐고 EU 집행위원회도 공식 입장을 조정했습니다. 2026년 2월 주요 유럽 국가들의 외교 문서에서 압박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한국과 관련해서는요. 토마스 리드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이 여윈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니야, 토마스. 우리 모두가 그랬어. 하지만 제 보고서 때문에 자네 보고서는 필요했어. 그게 있었기에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토마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토마스, 틀린 걸 인정하는 건 약점이 아니야. 배우는 과정이지. 자네는 여전히 훌륭한 분석가야. 그날 저녁, 저는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 사라 밀러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바뀌면 세계도 바뀝니다. 한국은 이제 압박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존중받는 나라였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략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주제는 재편되는 글로벌 질서였습니다. 개회식 기조연설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맡았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2년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소수 강대국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핵심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들이 새로운 균형추가 되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마크롱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이 제공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였어요. 고요한 수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마크롱의 연설이 주요 외신에 대서특필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국 언론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대통령실도 외교부도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발표했죠.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세계 주요국 정상이 자국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왜 조용한 걸까요?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인정받기 위해 소란 피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현실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사라 밀러와 호숫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BBC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어요. 에드워드, 당신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을 오해했던 서구 전문가가 진실을 깨닫는 과정을 말이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야, 사라. 한국 이야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한국이 뭔가를 증명하길 기다렸어. 하지만 한국은 이미 증명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사라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한국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침묵이야. 침묵이요? 그래.
한국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떠벌리지 않아. 그냥 공장을 돌리고 배를 만들고 약속을 지켜 세계가 알아서 깨닫게 만드는 거지.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죠. 화려한 연설을 하지 않아요. 그저 결과를 내놓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한 외교야. 저는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백조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갔어요. 말이 많은 나라는 불안한 나라야.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해. 한국이 그래.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유럽 전략 포럼에 제출했습니다. 표지에는 간단한 제목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전제 조건 국가.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세계 질서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는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한국을 필요로 한다. 보고서가 배포된 후 제게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찬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도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항구, 밤에도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들. 이 나라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조용한 나라가 세계 공급망의 심장이라는 걸. 이곳이 멈추면 유럽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미국 전자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중국 스마트폰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는 걸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힘이라는 걸 이제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와대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경호가 삼엄했지만 특별히 요란하지는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외교쇼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장 납기를 챙기고 품질을 관리하고 약속을 지키게 만들었죠. 그게 한국식 권력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서울을 떠나는 날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원고를 썼습니다. BBC 사라 밀러의 다큐멘터리를 위한 인터뷰 답변이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라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행하는 힘이죠.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이미 미래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한국이 설정한 기준, 한국이 보여준 신뢰성, 한국이 만든 시스템.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이 도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제 서재에 한국 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20년 전 NATO 문서부터 최근 보고서까지 그 변화의 궤적이 한눈에 보였어요. 한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보는 방식이 변한 거죠. 이제 한국은 압박 대상이 아니었어요.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죠. 전제 조건,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소.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용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조용한 나라다. 창밖으로 런던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면서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20년 만에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힘은 소리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한 나라라는 것.